네, 현대문학 작품 넣은 2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3장 낙화까지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악기의 소리입니다. 3장에서는 자연의 소리를 형상하고 있는 시들을 중심으로 그 시 의식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악기의 소리입니다. 3장의 제목이 자연의 소리, 흔들림, 찰나, 현세적 갈등, 정화, 이렇게 제목을 붙이신 이유가 지금 이 자연의 소리를 담고 있는 조지훈의 시들을 분석하고 해석한 결과 압축된, 그죠? 최종 결론입니다. 앞에서 완화삼에서 시적 주체의 두 가지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 나그네의 두 가지 모습인데 마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모습이 고요히라는 첫 번째 모습, 두 번째는 흔들리며 라는 모습입니다. 그 고요히와 흔들리며라는 그 태도가 어떤 청각적 이미지와도 관련되어 있고 궁극적으로는 시적 주체의 어떤 시의식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봤는데, 이 청각적 이미지로서 자연의 소리는 대체로 결론적으로 종합해 볼 때 주체의 흔들림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은 영혼의 세계가 아닌 찰나의 세계를 담고 있고, 현세적 갈등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의 소리를 통해서 정화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등과 정화 사이에서 이 자연의 소리가 등장한다. 바람 소리도 있고 빗소리도 있고 또 꾀꼬리 소리도 있고 비둘기 소리도 있습니다. 여기에 기촉도 울음소리도 있죠. 그죠? 아까 우리가 주로 이 낙하란 작품을 밤과 아침 꽃의 이미지 중심으로 별과 꽃의 이미지 중심으로 해석했는데, 새소리, 즉 자연의 동물의 소리 중에서 기촉도 울음도 여기 등장합니다. 그죠? 기촉도 울음도 중요하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제목은 기납적으로 얻어낸 것이지, 자연의 소리는 당연히 흔들림이고 찰나고 현세적 갈등과 정화 사이에 있다라고 처음부터 이걸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항상 문학 연구와 비평은 작품으로부터 기납적으로 결론을 얻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4장도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악기의 소리, 조지훈 시에 등장하는 악기의 소리를 통해서 시적 의미를 혹은 시의식을 찾아내는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의미가 혹은 시의식이 도출되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결과적인 것이니까 작품들을 해석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악기의 소리 계열 중에서 우선 피리소리, 북소리가 등장하는 작품입니다. 무고라는 작품입니다. 제목 자체가 악기, 그죠? 무고, 고자가 북고자죠. 그러니까 춤출 때 북치는 북, 이런 뜻입니다. 무고, 무자는 춤을 의미하고 고자는 북을 의미합니다. 진주, 구슬, 오소소, 오색, 무늬 뿌려놓고 긴자락, 칠색선, 화관, 몽두리.
195쪽, 교재 195쪽에 이 작품이 인용되어 있고 분석이 진행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목에서부터 뭘 암시받을 수 있습니까? 춤을 추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북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이 북은 큰 북이라기보다는 작은 북일 텐데 1년은 말 그대로 회화적 이미지, 시각적 상상력이 잘 나타납니다. 색채 이미지도 그렇지만 화관 몽두리, 칠색선, 오색 무늬, 칠색선, 그죠? 수정하늘 바늘 속 체이가 뭡니까? 색깔이 화려한, 그죠? 색채가 있는 옷을 입은 아가씨. 아마 춤추는, 율동을 하는 무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리 젖대 고운 노래. 자, 젖대라는 것이 일종의 옆으로 부는, 그죠? 피리죠. 고운 노래 잔조로운 꿈을 따라. 자, 이 시의 리듬감, 운율을 보면 춤을 추는 율동, 즉 동작과, 그죠? 잘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춤추는 장면, 즉 율동 장면이, 그죠? 그 시각적 이미지가 이 시의 운율과 어울려서 잘 나타납니다. 꽃구름 휘몰아서 발 아래 감고 감은 머리 푸른 수염 내 날개를 휘돌아라. 자, 이러한 시 율동을 표현하고 있는, 율동이니까 역동적 이미지죠. 시가 시각적 이미지를 표현할 수도 있고 청각적 이미지를 표현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 역동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은 더 쉽지 않겠죠. 그죠? 고정되어 있는 이미지, 영상이 아니니까요. 회화적 이미지는 고정되어 있는 이미지지만 지금 이건 춤을 추는 율동을 시적으로 언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더 미묘하고 섬세한 어떤 형상화 방법이 필요할 텐데, 언어적 형상화 방법이 필요할 텐데, 이것이 조지훈 시인의 장점 중에, 장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 계열이 어디까지 갑니까? 승무라는 그 대표작까지 가는 거죠. 지금 이 작품도 승무를 연상시키는 그 율동감을 언어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맑은 소리 품은 고, 이 고가 바로 이제 여기 나오는 무고 할 때 이 고자입니다. 북인데 작은 북이죠. 아마 춤추는 이 율동을 하는 이 무희의 율동을 돕기 위해서 북을 그죠? 반주를 맞춰주고 있는 그 북을 의미합니다. 한 송이 꽃을 호접의 나래에 싸고 돌더니 했는데, 이 호접이 바로 나비입니다. 나비를 한자로 호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맑은 소리 품은 고 한 송이 꽃을 호접의 나래가 사고 돌더니 그랬으니까 나비가, 그죠? 이 북을 둘러싸고, 이 북을 꽃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북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고 일단 해석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꽃이 실제로 등장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호접 나비가 등장합니다. 풀밭에 앉은 나비 다소 곳이 물러가고 꿀벌의 날개 끝에 맑은 청고가 운다. 그렇죠? 은무지개 너머로 작은 별 하나, 꽃수실 채색무늬 화관 몽두리, 이렇게 하고 시각적인 어떤 형상화로 일관된 작품인데, 여기서 이제 청각적 이미지로서 이제 피리 소리, 북 소리를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맑은 소리, 그죠? 이게 청각적 이미지죠. 요 고, 북소리입니다. 북소리. 여기 맑은 고가 온다 했을 때도 역시 청각적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이 피리 젖대, 이게 피리 소리인데 여기 고운 노래라는 것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젖대는 이렇게 옆으로 부는 피리, 그걸 젖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피리 소리와 북 소리가 이 작품에 상당히 중요한 청각적 이미지 장치로서 등장하는데, 사실은 뭐와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시각적 이미지, 색채 이미지라든지 화관 몽돌이라든지 체이 입은 아가씨라든지
휘몰다, 휘돌다라는 움직임을, 율동을 보여주는 시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잘 어우러져서 한 편의 작품이 지금 다양한, 특히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 피리 소리와 북소리에 주목을 해봅시다. 이 악기 소리는 춤 동작의 원천이 되면서 동시에 그것과 유기적으로 융합되어 무고를 형성한다. 그죠? 자, 이 소리는 그냥 독립되어 있지 않고 춤, 율동과 하나가 되어 있죠. 근데 율동보다 이 피리 소리, 북소리가 더 원천이다라고 나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가로대고 부는 필이 적입니다. 필이 적대는 고운 노래와 조화를 이루어 잔주로운 꿈길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맑은 소리 품은 고는 한 송이 꽃을 호접의 나래가 사고 도는 모습과 융합되어 은근한 에로스적 풍류의 뉘앙스를 조성한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절묘하게 이 움직임, 즉 율동과 이 소리, 음향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조지훈의 시에서 이렇게 율동이 많이 등장하고, 이 작품도 그렇지만 승무도 그렇고요. 춤추는 장면, 그 춤추는 것과 조화를 이루는 어떤 청각적 이미지, 즉 음악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시적 주제 혹은 시적 의미 혹은 시의식과 관련해서 얘기해 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앞에서 3장에서 자연의 소리로서 물소리, 바람소리, 꾀꼬리 소리, 비둘기 울음소리 등등, 그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추적해 본 것처럼 이 악기 소리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뭘까? 이 악기 소리는 춤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별을 염원하며 북춤을 추는 무의의 내면 의식을 표상한다 그랬습니다. 별이 어디 등장합니까? 자, 여기 등장하죠. 은무지개 너머로 작은, 그죠? 이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에 둘러싸여서, 그죠? 이 춤추고 있는, 이 율동을 하고 있는 이 무희, 춤추는 사람이 추구하는 어떤 세계는 어디냐? 단순히 춤을 추는 것이냐? 아니죠. 이 춤도 어떤 성화의, 그죠? 아까 앞에서 꾀꼬리 소리 같은 어떤 새 소리도 현세적 고통과 갈등을 성화하는 어떤 시적 의미가 있다고 한 것과 유사하게, 이 춤추고 있는 이 율동을 포함한 이 음악이, 악기 소리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이 현세적 고통, 현세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 세계죠. 인간 세계 속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고통과 갈등과 고뇌, 이걸 성화하는 작업이라고 일단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성화의 목표 지점은 별인데, 별은 이 작품에서는 별이 등장하지만 나중에 성무에도 별이 등장합니다. 그죠? 한 개 별빛에 모두고, 그죠? 이 춤추는 이 성무를 추는 사람이 별빛에 자기의 그걸 집중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작품만 놓고 보면 별이 궁극적 목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아까 우리 상호 텍스트성에 의해서 조지훈 시를 연관해서 살펴볼 때는 별은 최종 목표는 아니죠. 최종 목표는 무한한 세계, 그죠? 정멸하는 우주 혹은 하늘, 이거는 천상의 세계인데, 별은 그 천상의 세계와 동등하고 대등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이 별은 그 무한의 세계는 비가시적인 세계니까, 별은 가시적인 존재죠. 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꽃이나 별 같은 가시적인 존재 자체가 최종 목표는 아니고, 궁극적인 목표는
비가시적인 무한의 세계인데 그 영혼의 어떤 세계인데 그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비가시적인 세계이고 시적 언어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것이니까 별이나 꽃이라고 하는 것은 을 통해서 그 이미지를 통해서 가시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그 별은 연결고리이자 매개체 혹은 통로이고 궁극적인 비가시적인 세계가 무한의 세계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내가 보는 해석입니다. 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겁니다. 목표가 아니란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이런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작은 별을 염원하며 북춤을 추는 무의의 내면 세계를 표상함으로써 현세적 번뇌를 정화하고 승화하여 궁극적 생명의 세계, 이게 이제 앞에서 얘기한 무한 혹은 우주, 정멸하는 우주 혹은 무한의 세계죠. 근접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자, 이제 피리 소리, 북소리 말고 이제 가야금 소리가 등장하는 작품을 역시 살펴보겠습니다. 가야금이란 작품인데 부분만 인용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조지훈 시 전집에서 전체 작품도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 3장에 나오는 이 사연을 인용했습니다. 풍류 가약고에 이는 꿈이 가히 없다. 12줄 다 끊어도 울리고 말 이 심사라. 줄줄이 고로 눌러 맺힌 시름 풀이랐다. 머리를 끄덕이고 손을 잠깐 슬쩍 들어 뚱뚱뚱 두두 뚱뚱 흥흥흥 응 두두 뚱뚱 율격을 다 잊으니 손끝에 피 맺힌다. 구름은 왜 안 가고 달빛은 무사밀 저리 흰고 높아가는 물소리에 청산이 무너진다. 이 부분을 인용했는데 자, 여기에 풍류 가약고, 가야금입니다. 가야금 소리를 이렇게 어성어로 직접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각적 이미지가 상당히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어떤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야금을 연주하는 것이 풍류와 관련이 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 풍류 가약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꿈이 가히 없다, 끝이 없다는 거죠. 12줄 다 끊어도 울리고 말 이 심사다 그랬으니까 이 가야금이라는 악기로 다 감당이 안 될 정도의 어떤 심사, 그죠? 마음의 깊은 심정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걸 이연에서는 실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동양적 심정의 세계, 한의 세계라고도 말하는 그러한 동양적 정조 이런 것들이 이 심사 혹은 실험 이런 시어를 통해서 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은 설음과 정한으로 맺혀 있는데 이 가야금 악기를 통해서 이걸 정화하려는 거겠죠. 그죠? 앞에서 이 피리 소리, 북소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니까 현세적 번뇌를 정화하고 승화하여 궁극적 생명의 세계에 근접하려는 의지, 이것은 크게 다르지 않겠습니다.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야금에서도요. 가야금 연주하는 동작과 음향이 결부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소리, 청각적 이미지만 형성한 것이 아니라 이 가야금 연주자의 그 움직임, 그죠? 몸의 동작, 이것과 이 청각적 이미지를 상당히 조화롭게 결부시킨 그런 시창작 기법을 그런 솜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격을 다 잊고 손끝에 피 맺힐 정도로 연주에 몰두하는 장면입니다. 그것도 역시 시적 의미를 우리가 해석한다면 현세적 고뇌와 갈등을 정화하고 승화하여 무한한 정신의 세계로 진입하려는 화자의 의지, 이렇게 대동소이한 해석을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요, 구름은 안 가고 달빛은 희고 높아가는 물소리에 청산이 무너지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청산이 무너진다.
이것은 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역시 다양한 해석이 역시 가능합니다만 이러한 성화의 노력, 그죠? 예술을 통한 성화겠죠. 가야금을 지금 악기를 연주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이 궁극적인 세계, 즉 무한의 세계, 정멸하는 우주에 근접하는 것은 지난하다. 지난하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이 구절이 청산이 무너진다라는 구절이 보여준다. 이제 나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우리 수강생들은 또 다른 해석을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악기 소리가 등장했고 악기 소리뿐만 아니라 동물의 울음소리가 같이 등장하는 작품들이 있는데 자, 이 부분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조지훈 시에서 악기 소리는 동물의 울음소리와 상호 호응한다. 즉 같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같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서로 호응 관계에 있다. 호응이란 것은 내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그가 나를, 그죠? 내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서로, 그죠? 주고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악기 소리가 형상화된 작품들을 지금 분석하고 있는 과정인데 첫 번째 피리 소리, 북 소리, 두 번째 가야금 소리. 이제 악기 소리만 등장하지 않고 동물 울음소리와 함께 등장하면서 상호 호응하는 작품이 많다는 것이고 그 중에 치사 선택한 작품을 보면 피리를 불면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중간에 생략했기 때문에 역시 전집에서 이 작품 전체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락에 올라서 피리를 불면, 자, 피리가 등장하죠. 악기 소리가 등장합니다. 말리 구름길에 학이 운다 그랬어요. 자, 이 두 1년과 2년만 놓고 봐도 상당히 압축되어서 단순한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군도들이 하나 없이 아주 핵심만 얘기하고 있는데 다락에 올라서 피리를 불면 구름길에 학이 운다는 겁니다. 내가 피리를 부니까 학이 거기에 그 소리에 호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이것은 시적으로 볼 때 뭐예요? 시적 화자인 나의 악기 소리는 동물의 즉 새의 울음소리인 학의 울음과 뭐예요? 동등한 어떤 상호, 그죠? 자격을 갖고 있는 그런 레벨에 있다. 그죠? 그리고 상호 조응한다는 겁니다. 조응. 그래서 우리가 3장에서 살펴본 자연의 소리와 4장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악기의 소리가 어찌 보면 세밀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죠? 어떤 유사성, 동등성, 친밀성, 상호 관련성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두 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피리를 보니까 학이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기의 소리와 동물의 소리가 상호 조응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 시의 1년과 2년이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역시 구름이 또 등장한다는 것이죠. 구름의 모습은 역시 뭐예요? 수평적 운동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그죠?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는 말리길이 등장합니다. 말리길. 말리든 천리든 그죠? 백리든 이것은 수치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달리 해석하기보다는 한없이 멀다, 한없이 길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런 의미라고 봐야 되겠죠. 끝이 없는 어떤 유랑 혹은 나그네의 길이라는 거죠. 구름이 역시 등장하고요. 피리 소리와 학의 울음소리가 등장합니다. 다락에 기대어 피리를 불면 꽃바람이 눈물에 어리어 그랬어요. 자, 비와 바람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꽃이 붙어 있습니다. 비를 꽃비라고 표현하고 있고 아니면
꽃이 떨어지는 것을 꽃비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죠. 비를 꽃에 비유했는지 꽃을 비에 비유했는지 그것은 좀 더 다른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아무튼 조지훈 씨의 체계,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편을 상호 텍스트성의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상호 텍스트성을 가지고 읽다 보니까 이제 언어 이미지 혹은 심상들이 상징들이 계속 그죠? 중요하게 반복되는 걸 알 수 있고 그것이 일정한 의미 맥락 속에서 그죠? 계속 회전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꽃이 역시 등장했어요. 이 꽃은 궁극적 세계에 가기 위한 연결고리입니다. 연결 통로입니다. 비와 바람이 역시 등장했어요. 눈물이 등장했고요. 여기 자운산, 산이 또 등장했는데 이 산의 이름이 자운산, 산의 이름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 산의 모습, 그죠? 산의 풍경이 구름도 있고 자자가 뭐예요? 자색, 그죠? 보라색, 자색. 그러니까 앞에서 푸른 산이 등장했었죠. 그죠? 파초우라는 작품에서 푸른 산이 마주 보잖아요. 그때 그 푸른 산은 뭔가 나그네 길을 가는 이 유랑의 의식을 가진 이 주체에게 뭔가 신선한 각성도 주고 뭔가 희망도 좀 주고 뭐 이렇게 푸른 산. 하지만 그건 궁극적인 내가 가고자 하는 지향점은 아니죠. 푸른 산은. 그런데 지금까지 대체로 조지훈 시인도 청록파 시인이니까 청록파 시인 세 사람의 시세계를 살펴보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청록파니까 청록집, 청록할 때 그 청록이 푸른 사슴이거든요. 그때도 푸른 색채가 나오는데 사슴은 원래 푸른색하고는 이제 그 생물 자체로 볼 때는 안 맞죠. 그러니까 그 푸른 사슴이란 것도 이상적인 어떤 순수 자연의 세계. 그러니까 그 파초에 등장하는 푸른 산도 조지훈 시인의 시에 등장하는 시적 주체가 가고자 하는 순수 자연의 궁극적 세계다라고 자꾸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이니까 그게.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나쁜 것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 생각은 순수한 내 생각이 또 포함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내가 고등학교 때 조지훈 씨에 대해서 배웠던 거, 참고서에서 얘기하는 거, 선생님이 해석해 준 거 이런 것들 다 뭐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생각입니다. 그 나의 생각을 작품에 대입해 가지고 끼워 맞추는 거죠. 뭘 어디에 끼워 맞춰요? 작품을 내 생각에 끼워 맞추는 겁니다. 내가 작품에서 뭔가 새로운 걸 찾아야 되는데 작품을 내 생각에 끼워 맞춰요. 그게 가장 나쁜 태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 자운산이 또 등장했으니까 파초우에서 푸른 산이 등장했을 때 그걸 조지훈 시인이 가고자 하는 지향하는 추구하는 궁극적 순수 자연의 세계다. 자꾸 그렇게 해석하는데 나는 작품에서 기납적으로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조지훈 씨가 이러이러하다라는 고정관념을 다 버리고 그 작품에서 기납적으로 새로운 걸 찾아내야죠. 그랬을 때 푸른 산 혹은 여기는 자운산 이것은 무한의 세계라고 하는 그 영원한 세계, 궁극적인 그건 비가시적인 세계라 그랬죠. 정멸하는 우주 그것에 도달하는 과정에 있는 어떤 나에게 희망도 주고 신선한 각성도 주고 이러한 어떤 과정에 있는 대상이지 궁극적 대상은 아니라고 나는 해석을 했습니다. 사리나무 새순 돋는 사슴도 온다. 여기 사슴도 울어요. 그러니까 피리를 부니까 학이 울고 또 다시 내가 피리를 부니까 이제는 사슴도 울어요. 그죠? 그러니까 악기 소리와 자연의 소리 중에서도 이 동물의 울음소리가 상호 호응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제 고풍어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 대표작 중에 하나죠. 어떤 의미에서 이 작품을
치사 선택했나 하면 인간의 악기 소리와 동물의 울음소리가 상호 호응하면서 고전적 우아미를 형성한 대표적 작품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이 논문을 쓰면서 조지훈 시를 읽으면서 청각적 이미지에 우선 주목했고 청각적 이미지의 여러 유형들을 설정하면서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해석했던 작품들, 그죠? 선행 연구가 많은 작품들도 다시 재해석을 시도하고 있고요. 어떤 관점에서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악기 소리와 동물의 울음소리가 상호 호응한다는 겁니다. 이 작품에서 이미 잘 아는 작품이니까요.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풍경 소리가 등장합니다. 이때 풍경은 절에 가면 이 뭡니까? 지붕 처마 끝에 달아놓는 이 바람이 불면 흔들리면서 소리를 내는 일종의 뭡니까? 이건 악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하지만 이게 풍경이 소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풍경도 일종의 청각적 이미지를 발생시키는 요소이고요. 두견이 소리가 등장하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나 이것은 고풍어상이라는 이 제목과 함께 이 작품에서 중심을 이루는 것은 이 고풍, 옛스러운 옷을 입고 있는 옛날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의상, 옷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청각적 이미지보다는 시각적 이미지에 우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고아라 고아라 진정 아름다운 지고 파르란 구슬빛 바탕에 자줏빛 호장을 바친 호장저고리. 시각적 이미지가 화려하게 등장하는데, 그죠? 파란 색과 자주색, 그죠? 그리고 구슬빛, 호장저고리 하얀, 또 하얀색도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색깔의 조화를 통해서 굉장히 다채롭고 화려한 이 고풍 의상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시각적 이미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초점을 맞춘 것은 이 청각적 이미지죠. 풍경 소리와 두견이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일까요? 여기 보면 거문고 소리가 있습니다. 나는 이 밤에 옛날에 살아. 옛날에 산다는 것은 이 옷을 입고 있는 이 그죠? 모습이 옛날 옷이니까요. 아주 화려한 옛날 의상입니다. 고풍 의상. 그래서 옛날에 살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밤에 옛날에 살아 눈 감고 검은 고줄을 골라보리니 가는 버들일 양 가락에 맞춰. 이 가락은 음악과 관련되어 있는 가락입니다. 율격입니다. 선율입니다. 선율. 이 검은고 가락의 선율에 맞추어 흰손을 흔들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이건 약간 율동과 관련되어 있는 손의 동작입니다. 이 중심에는 고풍 의상의 시각적 이미지가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지만 그 고풍 의상을 둘러싸고 있는 이 주위에 뭐가 중요하게 등장하나 하면 풍경 소리와 두견이 소리 그리고 거분고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동물의 울음소리가 이 악기 소리에 어떻게 호응하는지 봅시다. 악기 소리는 이 거문고 소리고요. 두견이 소리는 동물 소리죠. 그죠? 두견이 소리가 깊어갑니다. 그리고 풍경 소리까지 또 더불어 같이 결합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작품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여러 개 있지만 시각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청각적 이미지도 중요한 시적 어떤 장치로서 작용하고 있고 이 작품뿐만 아니라 조지훈 시 전체에서도 이 청각적 이미지는 무시할 수 없는 어떤 미학적 효과, 미학적 장치로서 시적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미학적 효과와 시적 효과가 뭔지 이걸 밝혀내는 거 이게 이제 문학 작품을 연구하는 논문이 할 일이죠. 그래서 내가 이 논문 속에서 조지훈 시의 청각적 이미지와 시의식 연구라는 이 제목의 논문에서 그걸 지금 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런 관점의 연구가 내가 이 논문을 쓸 때까지 없었으니까 이제 시도해 볼 만한 것이고, 주로 이제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각적 이미지 그리고 율동과 관련되는, 그죠? 역동적 이미지, 그런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작품에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중요하게 취급했던, 다뤄왔던 그 이미지들이 역시 등장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이 밤입니다. 이 밤에 지금 검은고줄을, 그죠? 검은고를 타고 있고 그 가락에 맞추어서 손을 흔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밤에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시에서 등장하는 어떤 이미지나 상징, 비유는 다 의미가 심장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밤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죠. 이 논문 전체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고 여기도 밤이 있죠. 두견이 소리처럼 깊어가는 밤 그랬어요. 풍경 소리가 있고 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사행부터 이 고풍 의상의 이 시각적 이미지가 계속 전개가 되면서 여기까지 옵니다. 그죠? 호접까지 와요. 역시 나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포시 춤을 추라. 아미는 이제 눈썹이죠. 이 고풍 의상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아름답다. 그죠? 그리고 아마 여성인 것 같아요. 그죠? 춤도 추고. 이제 대체로 조지훈 씨에 등장하는 이 등장인물들이 춤을 추는 경향이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는 이 악기 소리가 같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술 부분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기와 결의 기성정결로 일단 구성을 보았어요. 청각적 이미지의 특성을 주목했다는 것이고요. 자, 결국 이 작품에서도 검은고 악기 소리와 두견이 소리, 풍경 소리 이런 자연의 소리가 조화를 이루고, 즉 호응을 이루고 있는데, 의미 해석을 한다면 역시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악기 소리도 그렇고, 그죠? 두견이 소리도 그렇고 대동소이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유한한 현세적 고뇌와 갈등을 통과해서 무한한 생명의 근원의 자리로 승화하려는 예술적 노력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면 악기 소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조지훈 씨에 등장하는 많은 이 율동, 즉 춤, 이 작품도 율동이 조금 가미되어 있습니다. 고풍 의상에도. 본격적으로 율동이 등장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 봤던 무고 같은 작품, 그 다음에 성무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춤을 보여주는, 그죠? 율동을 보여주는 작품. 그 율동도 사실은 이런 의미 해석이 가능하죠. 유한한 현세적 고뇌와 갈등을 극복하고 통과하고 무한한 생명의 근원의 자리에 승화하려는 노력이죠. 그러나 그 노력은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실패하고 좌절될 수밖에 없지만 그 노력을 시도하는 것이죠. 자, 이제 사실은 내가 이 논문을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이 5장입니다. 왜냐하면 소리, 청각적 이미지를 분류함에 있어서 자연의 소리라든지 악기의 소리, 이것은 역시 가시적인 것이죠. 근데 비가시적인 것이 시에서는 상당히 시적 의미를 근원적으로 좌우하는 더 밑바닥에 10년에 있어서 우리가 시를 표면적으로 읽는 경우보다 심층적으로 읽을 때 비로소 이 비가시적인 의미를 포착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조지훈 씨의 청각적 이미지 중에서 이 침묵이 가지고 있는 이 시의식이, 이 청각이라는 침묵이라는 청각적 이미지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시의식이 앞에서 분석했던 자연의 소리나 악기 소리보다 더 근원적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더 비가시적인 시적 형식과 내용, 즉 주제의 심연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걸 잘 포착하고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조지은 시에 더 깊이 조지은 시를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3장, 4장에 해석한 자연의 소리, 악기 소리보다 이 침묵을 나는 더 이제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세계가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고요히 흔들리며 간다 할 때 그 고요히에 해당되는, 그죠? 우리 완화삼에서 나그네가 보여줬던 두 가지 태도 중에서 고요히 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침묵과 관련되어 있다. 흔들리며 가는 것이 바로 악기 소리, 자연의 소리, 이 두 개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영혼의 시간성과 이 침묵이 통한다는 것이고, 우주적 무한의 조화, 무한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이 침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침묵이 등장하는 작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사 1이라는 작품입니다. 교재는 203쪽이네요. 짧은 작품인데요. 모거를 두드리다 졸음에 겨워 고운 상자 아이도 잠이 들었다. 부처님은 말이 없이 웃으시는데 서역 말리길 눈부신 노을 아래 모란이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사니까 오래된 절이죠. 1이라고 붙인 것은 아마 연작시기 때문에 고사라는 제목으로 한 편만 쓴 게 아니니까 아마 이 전집을 읽어보면 고사 2도 등장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번호가 붙어 있다는 것은 연작시를 의미합니다. 짧은 시인데요. 역시 굉장히 압축성이 있고 생략과 가감한 비약이 있고 이 조지은 씨의 시 창작 방법을 잘 보여줍니다. 모거, 나무로 만든 어자가 물고기 어자니까 물고기 모양의 뭡니까? 목탁입니다. 그러니까 모거를 두드리다 졸음에 겨워, 역시 배경은 절입니다. 절에서 지금 이 어린 스님, 그죠? 상자 아이니까 스님이 되는 과정을 밟는 것 같아요. 고운 상자 아이도 잠이 들었다. 모거를 두드리다가 졸음이 와서 잠이 들었어요. 부처님은 말이 없이 웃으시는데 아마 이 장면을, 그죠?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상자아이가 그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부처님이 미소를 짓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것이죠. 이때 말이 없다는 것이 침묵입니다. 그죠? 이 침묵의 태도가 이 부처님의 웃음과 함께 굉장한 여운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청각적 이미지보다 이 침묵의 청각적 이미지가 이 상황에 대한, 그죠? 시적 여운과 암시를 풍부하게 줍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의 이 모습이 후반부와 연결되는데 이 부처님의 말 없는 웃음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전반부와 후반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후반부는 서역 말리길, 역시 뭐 백리길, 700리, 뭐 말리길 다 뭡니까? 머나 멀다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근데 서역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불교적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서역 말리길. 내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어떤 이상향이 있는데, 이상적 세계가 있는데, 거기 도달하기 위해서는 멀고 먼 유랑길을 걸어야 되는 거죠. 나그네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게 뭐 종교적인 어떤 진리를 탐구하는, 그죠?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의 어떤 태도일 수도 있겠죠. 눈부신 노을 아래 모란이 진다 해서 꽃이 지는 것입니다. 자, 이 꽃의 짐이 뭘 의미할까? 자, 우리가 앞에서 꽃과 별이 궁극적 세계에 도달하기 위한 일종의 연결고리이자 통로라고 한다면, 모란이 지는 것은 그 가능성이 사라지는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부처님의 말없이 웃으시는 것은 그런 것까지도, 그죠? 포함해서 더 큰 범위에서 감싸 안는
그런 의미라고 이 시를 해석할 수도 있고, 부처님의 말없이 웃으시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모란이 지는 어떤 그런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굉장히 의미 해석의 다양성을 열어놓고 있는 그런 여백이 많은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말없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여백이 있다. 시적 의미에 심연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침묵과 웃음은 나그네의 유랑의식, 생명의 절정과 쇠락과 소멸, 상자아이의, 여기 생명의 절정과 쇠락과 소멸이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모란이 지는 것입니다. 꽃은 생명의 절정이기도 합니다. 조지훈 시에서 꽃은 생명의 절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 그 부분을 설명할 기회가 없었는데요. 꽃은 무한의 세계로 연결되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생명의 절정이죠. 그죠? 시적 주체를 포함한, 나그네를 포함한 모든 생명을 대표하는 그 생명체의 절정, 그죠? 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꽃이 지는 것은 생명의 소멸, 죽음을 의미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 시에 나오는 것은 나그네 유랑의식. 뭡니까? 여기 서역 말리길. 이건 나그네 유랑의식입니다. 그리고 모란이 지는 것은 생명의 절정이자 소멸입니다. 그리고 상자아이는 순진무구한 동심의 세계를 보여주죠. 이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등장하는데, 상자아이의 잠도 등장하고 서역 말리길 유랑의식도 등장하고 모란이 지는 생명의 절정이자 소멸도 등장하는데, 이 가운데 1, 2, 3, 4, 5연 중에 이 가운데에 배치되어 있는, 그죠? 가운데에 있는 이 부처님의 말없는 웃음, 이것은 이 시 전체에서 굉장한 어떤 의미의 파장을 혹은 이 의미의 심연을, 의미의 여백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말없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말없음이.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 모든 세계와, 그죠? 거리를 두면서 궁극적인 생명의 세계를 암시하는 것이 바로 이 침묵의 세계다. 이 세계는 아마 나그네의 유랑의식의 원인을 제공하는 근대적 시간의식을 초월하는 근원적이고 무한한 시간성의 토대를 두고 있다, 이랬어요.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시 세계가 가지고 있는 큰 틀에서의 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시의 유랑의식이 등장하시는데, 이 유랑의식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것은 조지훈 시인의 시세계 전체를 이 한국 현대시가 가지고 있는 이 근대성이라고 하는, 모더니티라고 하는 이 시간의식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나그네의 유랑의식은, 조지훈 시의 일관되게 등장하는 나그네의 유랑의식은 아마 근대화 이후에 한국 근현대사가 통째로 경험하고 있는 이 근대적 시간의식에 대한 어떤 대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근대적 시간의식과 대결해서 더 근원적이고 무한한 시간성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조지훈 시인의 이 시세계가 지향하는 어떤 큰 틀의 위상이다라고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이 대목은요, 이 세계는 아마 나그네의 유랑의식의 원인을 제공하는 근대적 시간의식을 초월하는 근원적이고 무한한 시간성의 토대를 두고 있다. 조지훈 시인의 시세계 속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 나그네의 유랑의식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것은 우리의 고대 중세까지의 세계가 근대화 이후에 서구로부터, 일본으로부터 도입한 이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인에게 정착할 수 없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나그네 유랑의식을 가져온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그네 유랑의식 속에서도, 그러나 이 유랑을 계속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영원한 세계, 즉 영원한 시간성, 정멸하는 우주, 무한의 세계라고 하는 그 세계를 추구하는데
물론 그것은 도달할 수 없어서 계속 고뇌와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이 갈등을 승화해서 거기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 세계가 가지고 있는 시간성 혹은 시간의식은 이 근대적 시간의식을 초월한 그것을 극복한 어떤 시간이 작동하고 있는 세계다. 이런 해석을 지금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 한 편 한 편을 해석하고 그 시들이 가지고 있는 유형에 따라서 뭐 이렇게 시의식을 찾고 그러나 더 우리 한 시인의 시세계를 통해서 그 시인이 추구하는 시정신 전체의 그죠? 큰 틀에서 위상을 살펴보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이제 이 대목은 그런 의미죠. 그래서 내가 이 5장의 침묵과 침묵이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의 시간성이 중요하다고 본 이유는 조지은 시세계에서 이 침묵의 청각적 이미지가 바로 조지은 씨가 추구하는 그 근대적 시간의식을 탈피한 그 영혼의 시간성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지은 씨에서 더 중요하다라고 아까 해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침이라는 이 시를 읽어보면 조금 더 그 시의식을 조지은 시인의 시의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 교재 204쪽이네요. 실눈을 뜨고 벽에 기대인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 짧은 여름밤은 촛불 한 자루도 못다 녹인 채 사라지기 때문에 섬돌 위에 문득 석류꽃이 터진다. 자,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지금 촛불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석류꽃이 터집니다. 터진다고 했으니까 꽃이 지금 막 피어나는 장면 아니겠어요? 꽃망울 속에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파동 그랬어요. 아, 여기 태고적 바다에 소리 없는 물보레가 꽃잎을 적신다. 방 안 하나 가득 석류꽃이 물들어 온다. 내가 석류꽃 속으로 들어가 앉는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 자, 상당히 이 의식과 무의식 세계가 혼재된 채 전개되고 있는데, 그죠? 이 내면 의식의 흐름 같은 게 지금 이 작품에서는 그런 면에서 조지은 시인의 시세계 속에서 굉장히 특이한 그런 뭡니까 계보를 이루고 있는 이런 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지은 시 세계 속에 무의식의 세계 그리고 의식의 흐름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작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역시 꽃이죠. 밤과 꽃의 관계 그리고 촛불. 밤이고 촛불이 지금 짧은 여름밤에 촛불이 켜져 있고 아마 이게 촛불이 다 녹기 전에 한 자루도 못다 녹인 채 사라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밤이 곧 사라지고 아침이 옵니다. 문득 석류꽃이 터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꽃망울 속에 새로운 우주가 열린다 그랬어요. 이때 이 우주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바로 그 정멸하는 우주, 그죠? 무한의 세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태고적 바다에 소리 없는 물보라를 얘기하겠죠. 태고의 시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죠? 근원적 시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 우주가 열리는데 이게 바로 조지은 시인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그 영혼의 세계입니다. 무한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는 태고적의 시간이고요. 또 소리 없는 물보라입니다. 이때는 소리의 그죠? 차원이 아니라 소리 없는 차원으로 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주 그리고 태고의 차원에서 이 침묵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 안 하나 가득 석류꽃이 물들어 온다. 내가 석류꽃 속으로 들어가 앉는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 뭔가 혼재되어 있고 혼돈되어 있는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이 혼돈 상태에서 이런 경험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보면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내가
일관되게 염두에 두고 해석하고자 했던, 집요하게 해석하고자 했던 그 밤과 아침의 의미, 맥락, 이걸 이제 이 작품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 작품에서 이러한 영혼의 시간성 혹은 새로운 우주가 경험되는 이 차원은 아마 아침이 오기 전에, 밤이 마지막 그 자기 생명을 다하는 순간에 경험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촛불이 이 아침이 오기 전에 못다 녹인 채, 아닙니다. 다시, 짧은 여름밤은 촛불 한 자루도 못다 녹인 채 사라지기 때문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름밤이 짧기 때문에 곧 아침이 오고 그 순간에 석류꽃이 터지고 거기서 우주가 열리는 파동을 경험하고, 이런 아주 의식과 무의식의 혼재된 상황을 경험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조금 이제 넘어가 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목 자체가 밤인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밤의 의미가 뭘까라고 추적을 해왔는데, 밤이 제목인 작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 부르는 듯 고요한 밤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둘레가에 보슬비 소리 없이 나리는 밤이 있습니다. 여인 5손가락을 촛불 아래 가지런히 펴고 자단향, 이때 이 자자도 역시 색채를 표현하고 있죠. 비치색, 보통 우리가 보라색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이해하면 비치색입니다. 이 자색, 단향, 자단향, 연기에 얼굴을 부비며 울지도 못하는 밤이 있습니다. 하늘에 살아도 우르르 받드는 하늘은 있어 구름 밖에 높이 나는 새, 창턱에 고인 흰밤을 바람이 만져주는 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밤이 제목인데 고요한 밤이고 보슬비 소리 없이, 여기도 소리 없다는 이 침묵의 의미가 등장합니다. 밤이 있고요. 울지도 못하는 밤입니다. 소리 없는, 비도 소리 없이 내리고 울음도 소리 없이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익숙한 하늘과 새와 구름의 이미지가 또 등장하죠. 이 어디서부터 우리가 살펴봤던 거예요? 뭐죠? 첫 번째 우리가 공부했던 완화삼. 완화삼의 이 일련이 바로 이거잖아요. 하늘과 구름과, 일련과 이연이 하늘과 구름과 새입니다. 자, 하늘에 살아도 우르르 받드는 하늘은 있어, 이랬으니까 우르르 받든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을. 아마 누가? 새겠죠. 새가 높이 나는 이유는 그 하늘을 우르르 받들기 위해서고, 구름 밖에, 그러니까 구름은 수평적 운동을 하는 존재인데 이 구름 밖으로, 구름을 뚫고 수직적으로 하늘까지 도달하고자 하는 존재가 새입니다. 이건 우리가 완화삼에서 이미 살펴봤어요. 이 수직적 운동이 좌절되니까 수평적 운동으로 가는 거죠. 그죠? 구름, 물길, 700리 흘러가는 물길 구름처럼 이 구조를 다시 우리가 음미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만져주는 밤이 있습니다. 이 시 전체가 밤이고, 이 밤에 이 시적 주체로 등장하는 새가 어디를 지향한다, 어디를 추구한다, 하늘을 추구한다, 이런 것을 다시 이 작품은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고, 또 이 밤이 어떤 청각적 이미지와 긴밀히 결합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침묵, 고요한 밤이죠. 그 다음에 보슬비가 소리 없이 내리죠. 울지도 못하죠. 소리를 내지 않는 그 침묵의 청각적 이미지가 이 밤과 긴밀히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작품으로 들어갈 텐데, 성무라는 작품,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청각적 이미지들 대표적으로 3가지 유형이 있죠. 뭡니까? 자연의 소리, 악기의 소리, 침묵. 자, 이 청각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조지현의 시세계를 지금 분석해 왔는데, 더불어, 그죠? 그것뿐만 아니고 청각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것과 결합되어 있는, 그것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어떤 이미지,
밤의 이미지, 꽃의 이미지, 별의 이미지, 새의 이미지, 구름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청각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청각적 이미지와 결부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핵심 심상들을, 핵심 이미지들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시의식과 함께 같이 살펴봤는데 역시 성무가 조진시의 대표작이라면 이 성무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석해 왔던 것을 하고 같이 견주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작 성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얇은 사 하얀 꽃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래라. 바르라니 가끔 머리 박사 꽃갈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대에 항초뿔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았을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올림 외시보선이여.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개 별빛에 못 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내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 오고 다시 접어 뻗는 손이 깊은 마음속 거룩한 합장일 양하고 이 밤사 깃돌이도 지새우는 삼경인데 얇은 사 하얀 꽃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래라. 너무 잘 알려진 성무입니다. 이 성무도 고풍어상과 마찬가지로 시각적 이미지의 형상화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왜? 춤추는 장면이니까요. 그죠? 성무 제목부터가 스님이 춤을 추는 장면을 묘사한 거잖아요. 그러나 역시 이 시각적 이미지보다 내가 더 주목한 것은 청각적 이미지와 그 청각적 이미지와 긴밀히 결부된 다른 어떤 이미지들입니다. 자 보면 하얀 꽃갈 나비 일레라, 나비인 것 같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되죠. 역시 나비가 등장합니다. 호접, 나비 아마 조진 시인이 어떤 시각적 형상화를 할 때 그것이 보여주는 어떤 아주 뭐라 그럴까요? 미묘하고 섬세한 움직임을 그죠? 고정된 이미지가 아니고 움직이는 이미지를 율동을 잘 묘사하기 위해서 나비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적절한 비유라고 볼 수 있죠. 색채 이미지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만큼 시각적 형상화가 이미지의 형상화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많이 해석되어 왔고요.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대의 항초뿔이 말없이 녹는 밤에. 이 시간대가 밤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는 의미심장하게 이 밤을 주목합니다. 그동안 이 작품에 밤을 주목한 해석들이 많지 않았어요. 나는 이 밤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밤은 뭐예요? 촛불과 함께, 그죠? 촛불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달이 집니다. 하늘이 등장하죠.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았을 때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시보. 역시 율동을 아주 절묘하게 언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별이 등장하죠. 자, 밤과 별, 그죠? 하늘, 먼 하늘이 또 등장했죠. 여기도 하늘은 넓고 할 때 하늘이 등장하지만 여기에 먼 하늘이 등장합니다. 이 하늘이 바로 새가 그토록 그죠? 도달하고자 했던 그 무한의 세계, 영원한 시간, 뭐 그런 무한성의 세계죠. 먼 하늘 한 개 별빛. 자, 하늘과 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아까 내가 해석한 대로 하면은 별과 하늘은 이꼴은 아닙니다. 먼 하늘은 무한한 세계, 그죠? 정멸하는 우주, 그것과 동등한 어떤 위상을 가진다고 보고 별은 그 무한한 세계에 도달하는 통로가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별빛이 등장하죠. 번뇌는 별빛이라. 이 춤추는 성무를 추는 사람이 눈동자를 들어서 어디에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으는 이유가 뭘까? 그죠? 이 별의 의미가 뭘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청각적 이미지가 이밤사 깃돌이도 지새우는 삼경인데, 깃돌이 소리가 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삼경이란 것은 역시 이 밤 시간을 의미하죠. 얇은 사 하얀 꽃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래라. 그러니까 이 시에 등장하는 별과 밤과 그리고 깃돌이 소리, 그리고 말없이라고 하는 게 침묵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침묵과 깃돌이 소리라는 이 청각적 이미지와 또 밤과 별과 이러한 이미지들이 이 작품 속에서 사실은 그것이 더 조지훈 시 세계의 근원에서 심연에서 중요하게 작용해서 표면적으로 뭘 형상화해요? 시각적 형상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각적 형상화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되어 왔지만, 그죠? 조지훈 시를 연구하면서 그 시각적 형상화를 만들어내는 더 원인이 되는 근원에 있는 이 청각적 이미지와 또 밤과, 그죠? 별과 꽃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 그동안 많이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로 이 비가시적인 세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것이 오히려 조지훈 시에서 더 중요하고 거기 물론 표면적으로 나타난 시각적 이미지도 이해해야 되겠죠. 그걸 잘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조지훈 시 세계에서 중요한 미학적 작용을 하고 시적 작용을 하는 것은 이 비가시적인 세계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차원인데요. 6장 맺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조지훈 시의 청각적 이미지와 그 청각적 이미지를 셋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시의식을 추적해서 이 나름대로 지금까지 연구되어 왔던 조지훈 시 세계와 차별되는 다른 주장을 해본 것입니다. 그걸 정리하면 몇 가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완화삼을 분석한 결과 이러이러한 가설을 얻을 수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2장에서 다루었고요. 3장에서는 청각적 이미지가 자연의 소리와 악기 소리로 구분되니까 3장에서는 자연의 소리를 주로 분석했고 4장에서는 악기 소리를 주로 분석했으며 5장에서는 침묵의 소리를 주로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각적 이미지와 직접 관련되는 의미 해석 혹은 시 의식도 찾아보았지만 밤이라든지 꽃이라든지 별이라든지 또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청각적 이미지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도 다른 어떤 요소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해석되어 온 것과 다른 어떤 해석의 시도를 했다. 그 중에 푸른 산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꽃잎의 의미, 촛불의 의미, 밤의 의미 이렇게 이제 이 결론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이 논문에서 주장했던 것들을 다 총정리해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어떤 것을 새롭게 주장하려고 하는지, 조지훈 시에서 새롭게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 결론 부분에서 총정리하고 있으니까 논문을 한번 읽어보면서 논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2주차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